비오는 금요일 밤 영숙은 사위의 뒤를 밟았다. 낡은 단층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윤이 낯선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지은아,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죽은 딸의 이름이 도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여자는 지은이와 똑같은 얼굴로 도윤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영숙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다. 지은아라고. 저 여자를 왜 지은이라고 부르는 거야? 비에 젖은 영숙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다. 만약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면 그것이 기쁨일까 저주일까? 1년 동안 가짜 무덤에 절했던 어머니, 사위는 딸을 어떻게 살려낸 걸까요? 아님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찾은 걸까요?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장할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마당 한쪽에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박영숙은 낮은 상 앞에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윤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이의 천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왔다. 먹어야 한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환한 미소를 짓던 딸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요. 교통사고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버렸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딸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전화했을 때 바쁘다고 빨리 끊어버려서. 상 앞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매주 금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위, 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고생했어. 도윤은 영숙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꽃을 바쳤습니다. 영숙은 사위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점잖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와 결혼한 지 5년,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모범 사위였죠.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는 직업답게 말수도 적고 조용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보러 왔어.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위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슬픈 표정인데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윤아, 요즘 일은 괜찮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내 방은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다며? 지은이 옷이며 물건이며 다. 네, 그냥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올 것 같아서요. 영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위도 참 딸을 많이 사랑했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어요. 지은이 방불을 켜놓고 산다는 게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일까요? 영숙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밥은 먹고 가지?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영숙은 사위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양복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윤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보네.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중요한 전화 아닙니다. 도윤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요. 영숙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도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도윤은 차에 타자마자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딸의 사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죠. 남편을 잃은 지 10년, 이제 딸마저 떠나보낸 영숙에게 사위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도 영숙은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의 흔들리는 눈빛, 서둘러 거절한 전화통화, 차에서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던 모습,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지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영숙은 이불을 덮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죠. 딸을 떠나보낸 뒤로 모든 날들이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은아,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 남편은 착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자꾸만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도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 영숙은 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장을 보러 나오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선 가게, 채소 가게를 둘러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시장 입구부터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익숙한 길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영숙 씨, 오늘은 고등어가 아주 싱싱해요. 한 마리 가져가세요. 그래요, 2마리 주세요. 구워 먹어야겠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싱싱한 고등어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아줬습니다. 영숙은 생선을 받아들고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과일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철 사과가 빨갛게 익어 탐스럽게 쌓여 있었죠. 사과 좀 볼까? 영숙은 사과를 고르려고 손을 뻗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저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달아 보이는데?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회색 재킷.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도윤은 회사 연구원인데 평일 낮에 시장에 웬일일까요? 영숙은 무심코 그쪽으로 다가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도윤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를 곱게 늘어뜨린 여자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도윤과 나란히 서서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이었어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은 겁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편안하게요. 여자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도윤의 손을 받아쥐었죠.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사위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니. 딸이 죽은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영숙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는 순간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얼굴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딸 윤지은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영숙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자는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길게 휘어진 눈매, 오똑한 콧날, 도톰한 입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왼쪽 보조개까지. 지은이야. 우리 지은이잖아. 영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급히 옆 과일 진열대를 붙잡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는 죽었어. 내가 직접 장례식을 치렀고 묘지에 묻었어. 영숙은 고개를 흔들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지은이와 판박이었습니다. 키도 비슷했고 걷는 모습, 손짓까지 너무 닮아 있었죠. 영숙은 황급히 과일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진열대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도윤과 여자는 여전히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과 하나를 들어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어때? 색깔이 예쁜데. 좋아요. 이거 사요. 여자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 지은이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영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죠. 도윤의 표정은 영숙이 본 적 없을 만큼 밝았습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했어요. 지은이와 결혼해서 살 때도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죠. 항상 점잖고 조용했던 사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사과를 봉지에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부부이신가 봐요?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 대답하며 계산을 했습니다. 여자는 도윤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치듯 휘몰아쳤어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지은이와 똑같이 생긴 걸까요? 혹시 지은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지은이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럼 친척 중에 저렇게 닮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영숙은 지은이의 친척들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지은이가 살아있는 건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영숙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영숙은 직접 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워진 딸의 손을 잡았고 장례식장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묘지에도 직접 묻었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 없었습니다. 도윤과 여자가 과일 가게를 떠나 시장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영숙은 정신없이 뒤를 따랐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두 사람은 반찬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뭔가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걸어갔죠. 영숙은 멀찍이 떨어져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발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시장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밖 주차장이었습니다. 도윤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 한쪽에 서 있었어요. 도윤이 여자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자상한 남편처럼요. 여자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어요. 영숙은 주차장 입구 기둥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영숙은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건 한참 뒤였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영숙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영숙은 간신히 대답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엔 사온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생선 2마리와 몇 가지 채소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죠. 장을 보러 나왔던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죠. 지은이가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까 본 여자의 얼굴과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눈매가 똑같아. 코도 똑같고 입모양도 그대로야. 웃을 때 왼쪽 보조개도 똑같이 들어가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져 지은이의 얼굴을 적셨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오늘 본 광경만 떠올랐죠. 도윤이 여자의 손을 잡던 모습, 환하게 웃던 표정, 여자의 지은이와 똑같은 얼굴.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님 댁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평일 낮엔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시장에 있었지? 영숙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은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일엔 당연히 회사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화요일 낮에 시장에서 여자와 장을 보고 있었다니. 혹시 회사를 그만둔 건가? 아니면 휴가를 낸 건가? 영숙은 달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도윤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영숙은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뒤를 밟아봐야겠어. 도윤이가 어디로 가는지, 저 여자는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 내 남편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엄마가 꼭 알아낼게. 꼭. 영숙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슬픔과 분노, 의심과 집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날 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그 사이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밥맛도 없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요일만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6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영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4시간 정도 남았네요. 영숙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검은색 점퍼에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모자도 챙겼죠. 들키지 않으려면 평소와 다른 차림이 필요했으니까요. 6시가 되기 10분 전 영숙은 집 근처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곧 도윤의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차가 영숙의 집 앞에 멈춰섰죠.
도윤이 내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숙에게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죠.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몇 번 더 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님이 외출하신 건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죠. 영숙은 재빨리 골목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저 앞에 가는 검은 차 보이시죠?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윤의 차를 따라갔어요. 영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죠. 도윤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건물이 뜸해지고 낡은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아저씨, 조금만 더 천천히 가주세요. 들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도윤의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들이 빼곡히 늘어선 동네였어요. 담장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길엔 자풀이 자라고 있었죠. 오래된 달동네 같았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영숙은 택시비를 내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도윤의 차가 골목 안쪽 어딘가에 멈춰 선 것 같았어요. 영숙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는데 금세 굵어졌죠. 영숙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챙겨왔네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은 우산을 받쳐들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담장을 따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죠. 저 앞에 도윤의 차가 보였습니다. 한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시장에서 산 것들인가 봅니다. 도윤은 주택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잠시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거실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영숙은 우산을 기울여 창문 쪽을 보려고 했어요. 커튼이 반쯤 걷혀 있어서 안이 보였죠. 영숙은 숨을 죽이고 창문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도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 옆엔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도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영숙은 그 웃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웃음이었으니까요. 도윤이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과일이었어요. 사과를 깎기 시작했죠. 여자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 같았죠.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어요. 딸이 죽은 지 겨우 1년인데 사위가 다른 여자와 저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여자를 품에 안았어요. 여자도 도윤의 품에 폭 안겼죠. 그리고 도윤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은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지은아라고 했나요?
도윤이 저 여자를 지은이라고 불렀다고요? 지은아, 오늘 장 보면서 참 좋았어. 너랑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꿈만 같아.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분명 지은아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은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절대로. 도윤이 여자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여자도 도윤의 등을 쓰다듬으며 뭔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빗소리 때문에 여자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우산이 미끄러졌습니다. 우산이 땅에 떨어지며 철컥 소리를 냈어요. 영숙은 급히 우산을 주었지만 이미 온몸이 비에 젖어버렸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를 지은아라고 불렀어. 왜 지은이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영숙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담장에 기대서 겨우 몸을 지탱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 여자가 진짜 지은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지은이는 죽었어요. 영숙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누구죠? 왜 도윤은 저 여자를 지은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혹시 도윤이 미친 건가요?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지은이가 살아있는 건가요? 그럴 리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창문 너머로 도윤과 여자는 여전히 껴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그 광경을 차마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영숙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받쳐들지 못한 채 걸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길에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비를 맞으셨어요? 집으로 좀 가주세요. 영숙은 겨우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눈물처럼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덜덜 부딪혔어요. 지은아라고 불렀어. 지은아라고.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젖은 옷을 벗을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죠. 너 진짜 살아있는 거니? 아니면 저 사람이 미친 거야? 도대체 뭐가 진짜야? 영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죠. 창밖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죠. 영숙은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도 젖어 있었어요. 지은이의 환한 미소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말해줘. 내가 살아있는 거니? 엄마가 뭘 본 거니? 하지만 사진 속 지은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새벽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어젯밤 비를 맞은 탓이었죠.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도 따가웠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윤이 여자를 안으며 지은아라고 부르던 모습.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참을 누워 있다가 영숙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밤새 울었던 탓이었죠. 영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죠. 영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딸의 묘지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공원 묘지였습니다. 영숙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어요. 가을 단풍이 묘지를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영숙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 위에 비석이 서 있었어요. 윤지은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영숙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다. 영숙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건 분명 현실이었죠. 딸은 정말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여자는 뭐니? 도윤이는 왜 그 여자를 지은아라고 부르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비석이 흐릿하게 보였죠. 엄마가 다 밝혀낼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낼 거야. 약속한다. 영숙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죠. 딸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어제 도윤이 들어갔던 그 집 근처였죠. 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택시로 갔던 그 동네로 향했어요. 낡은 단층 집들이 모여 있는 달동네였죠.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어제 본 그 집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낡은 담장에 페인트가 벗겨진 단층 집이었어요.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옆집 마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영숙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누구세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제 친척 같아서요. 혹시 아세요? 젊은 부부인데. 아, 거기요? 한 3개월 됐나? 부부가 이사 왔어요. 조용하고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인분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쁘더라고요. 머리가 길고 말씀도 곱게 하시고 가끔 인사하면 참 다정하게 웃으시던데. 영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어제 본 그 여자였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분 성함을 아세요? 이름이요? 한번 들었는데. 지은 씨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은 씨 맞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죠. 지은 씨라고요? 네, 그렇게 남편이 부르던데요. 여보, 지은아 하면서요. 참 금슬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있다니. 도윤은 그 여자를 지은이라고 부르며 함께 살고 있다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황급히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담장에 기댔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은이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이 딸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딸이 죽자마자 딸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찾아내 딸의 이름으로 부르며 살고 있다니.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미칠 것 같은 혼란도 느꼈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지은이와 그렇게 똑같은 걸까요? 도윤은 어떻게 저 여자를 찾은 걸까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발길은 저절로 다시 그 집 근처로 향했어요. 담장 뒤에 숨어서 집을 지켜봤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졌어요. 커튼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도윤과 여자가 함께 저녁을 먹는 모양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추위에 떨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밤 9시쯤 됐을까요? 집 안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숙은 담장을 넘어 집 마당으로 들어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관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만졌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자의 옷이었죠. 영숙은 문틈으로 속삭였습니다. 너, 대체 누구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뛰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죠. 영숙은 틈 사이로 여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봤어요. 영숙과 눈이 마주쳤죠. 정확히 몇 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자의 얼굴, 지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낯설었죠. 지은이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당신, 안쪽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허겁지겁 달려나왔어요. 영숙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도윤아, 이게 무슨 짓이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과 여자를 번갈아 봤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지은이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 그것도 지은이 이름으로?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누구야, 이 여자는? 왜 지은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왜 지은이 이름을 쓰는 거냐고.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도윤이 여자 앞을 막아섰죠. 어머님, 제발 집에 가세요.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싫어. 지금 당장 말해. 저 여자가 누구냐고. 영숙과 도윤의 목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고 내다봤죠. 도윤은 다급하게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안 됩니다. 집에 가세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놓으라고.
영숙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달렸어요. 감기 때문에 몸에 기운이 없었죠. 영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영숙을 붙잡았어요. 영숙은 도윤의 팔에 기댄 채 울음을 터뜨렸죠. 지은아, 우리 지은아. 영숙의 울음소리가 차갑고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도윤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약속했던 설명도 없었죠. 영숙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감기는 더 심해져서 10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죠. 머릿속엔 온통 그날 본 광경만 맴돌았습니다. 지은이와 똑같이 생긴 여자, 도윤이 그 여자를 안으며 지은아라고 부르던 모습, 여자의 낯선 눈빛. 영숙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어머니? 저 서하나예요. 지은이 친구 서하나였습니다. 지은이의 절친이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죠. 영숙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야, 왜 전화했니? 저기, 도윤 씨 집 주소 아세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도윤이 집? 왜? 무슨 일인데?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은이랑 관련된 일이에요. 혹시 주소 아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관련된 일이라니. 하나도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알아.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집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죠. 하나가 무슨 일로 도윤의 집에 간다는 걸까요? 혹시 하나도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가봐야겠다고요. 몸은 아팠지만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영숙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엔 어둠이 깔려 있었죠.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도윤의 집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쯤 됐습니다. 영숙은 골목 입구에서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영숙은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가 온다고 했으니 조금 기다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이 보였어요. 서하나였죠. 하나는 도윤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죠. 하나와 도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갔죠. 영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영숙은 추위에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악!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담장에서 튀어나왔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어요. 영숙은 집으로 달려가려다 멈칫했죠. 이웃집들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집에서 비명 들렸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했어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죠. 하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0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울렸어요.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죠. 영숙은 사람들 뒤에 섞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하나를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도윤도 따라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경찰관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친구가 제 아내를 보러 왔는데요. 그게, 도윤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자가 지은이가 아니에요. 지은이가 아니라고요. 진정하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하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도윤이 나섰죠. 하나가 도와주던 친구예요. 제 아내. 아니, 그 여자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영숙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도윤의 말이 이상했어요. 제 아내라고 하다가 그 여자라고 고쳐 말했죠. 무슨 뜻일까요? 경찰은 잠시 상황을 정리한 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어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경찰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영숙은 담장 뒤로 몸을 숨기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거실에 경찰관, 도윤, 하나가 앉아 있었죠. 여자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요. 경찰관이 무언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죠. 영숙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 액자가 넘어졌어요. 영숙의 눈에 그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은 지은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여자의 목과 얼굴에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붕대도 감겨 있었죠. 그리고 사진 한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3월. 지은이가 사고를 당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영숙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술 자국? 작년 3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저 여자가 진짜 지은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지은이는 죽었잖아요. 영숙이 직접 장례를 치렀는데 그럼 죽은 게 아니었던 거야? 영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저 여자는 지은이가 아니에요. 지은이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도윤 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다그쳤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에요. 제가 진짜 윤지은이라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나가 소리쳤죠. 거짓말. 지은이는 죽었어요. 내가 장례식장에 갔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지은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영숙은 창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가 진짜 지은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지은이를 흉내내는 가짜인가요? 지은아, 너 정말 살아있는 거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경찰관이 모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은 뒤로 물러났죠. 들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발이 빈 깡통을 밟았어요. 철컹 소리가 났죠.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고 숨을 수도 없었죠. 경찰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윤의 눈빛엔 미안함과 고통이 섞여 있었죠.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어요. 영숙의 세상도 그렇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영숙, 도윤, 하나, 그리고 지은이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각자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영숙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몸은 더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경찰관이 도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윤 씨,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 여성은 누구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라고요? 그런데 서하나 씨는 가짜라고 주장하는데요.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작년에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묘지에도 묻혔다고요. 저 여자는 지은이가 아니에요. 경찰관이 하나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최도윤 씨 말을 들어봅시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정확히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월 15일, 분명 지은이가 죽은 날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숙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급히 달려갔던 응급실, 차가워진 딸의 손.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경찰관이 재촉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이어갔어요. 제가 다니는 제약회사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뇌재생 치료 프로젝트였어요. 뇌사 환자의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실험적 치료법이었죠.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뇌재생 치료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직 동물 실험 단계였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했죠. 불법 인체 실험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찰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 측도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담당 연구원이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결국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영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 실험을 했다니. 치료는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아내가 깨어났어요. 하지만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를 바라봤죠.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윤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지은이란 말인가요?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 장례식을 치른 거죠?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불법 실험이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죽은 것으로 위장했어요. 다른 시신을 대신 사용했죠.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시신이라고? 그럼 영숙이 장례를 치렀던 건 지은이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묘지에 묻힌 것도 지은이가 아니었다고요? 안 돼. 영숙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영숙을 바라봤어요.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 속인 거야? 내 딸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이 진짜 윤지은 씨가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어서 본인이 윤지은인지 모릅니다. 경찰관이 여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본인 성함이 뭡니까? 여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윤지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불러서 본인이 기억하는 과거는 없습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3월에 눈을 떴을 때부터예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지은이 몸에는 특징이 있어요. 오른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고 왼쪽 발목에 어릴 때 다쳐서 생긴 흉터가 있어요. 경찰관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여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 경찰관이 들어와서 여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여자 경찰관이 말했죠.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고 왼쪽 발목에 흉터가 있습니다. 조사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영숙은 온몸이 떨렸죠. 그럼 정말 지은이란 말이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지은이가 맞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지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었죠. 눈매, 코, 입술 모두 지은이 그대로였어요. 지은아, 너 정말 우리 지은이니? 영숙이 손을 뻗어 여자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흉터, 내가 6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잖니. 엄마가 놀이터에서 내 손 놓쳐서. 영숙은 여자의 왼쪽 팔꿈치를 만졌어요. 작은 흉터가 있었죠. 지은이가 어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여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딸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 지은이야. 영숙은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의 딸이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살아있지만
영숙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를 몰라봤죠. 영숙은 여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내 엄마라고. 여자도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지는 몰랐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은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었어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경찰관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 불법 인체 실험과 사망 위장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단 조사를 더 진행해야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념한 표정이었죠. 영숙은 딸을 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딸은 살아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지은이가 아니었죠. 지은아, 우리 지은아. 영숙의 울음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밖에선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죠.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도윤은 불법 인체 실험과 사망 위장 혐의로 구속됐어요. 회사 측도 조사를 받게 됐죠. 영숙과 지은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 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죠. 머릿속엔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나봐야겠다고요.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도윤이 살던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아직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영숙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지은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올까 싶어서였죠.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타났어요. 편한 집 옷차림이었죠. 지은은 영숙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아,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지은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소파에 앉으니 지은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맙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지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분명 딸의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저기,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얼굴도 제 어린 시절도 모두 하얗게 지워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영숙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이거 봐. 이게 내가 갓 태어났을 때야. 3200g이었어. 작고 예뻤지. 영숙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은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너는 밤에 잘 안 울었어. 순한 아기였지. 근데 배고프면 큰 소리로 울어댔어. 영숙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어요. 한복을 입은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기는 내 돌잔치야. 이날 내가 청진기를 잡았어. 그래서 아빠가 의사 될 거라고 좋아하셨지. 결국 간호사가 됐지만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은도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영숙은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수학여행. 지은의 모든 순간들이 그 사진첩에 담겨 있었어요. 여기 이거 봐. 내가 15살 때야. 이날 처음으로 내가 엄마한테 화장 좀 해도 되냐고 물었지. 사진 속 지은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삐져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했어. 엄마가 참 속상했지. 지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딸이었나요? 그럼, 넌 엄마의 전부였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단다. 영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딸의 손이었죠. 지은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넌 지금 여기 살아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해. 어머니, 지은이 영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숙과 지은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도윤이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거실에 영숙이 있는 걸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죠. 지은이한테 사실대로 말했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뭐래? 도윤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나는. 그만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멈칫했어요. 너는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불법 실험을 했어. 기억까지 잃게 만들었잖아. 어머님, 저는 지은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살리고 싶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죽은 척을 했냐고.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엄마는 1년 동안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매일 묘지에 가서 울었다고. 그런데 넌 딸을 살려놓고 내게 말도 안 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전 지은이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속인 거야? 엄마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한 거야? 영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없고 모든 게 낯설어요. 지은은 얼굴을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영숙과 도윤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작고 연약해 보였죠.
도윤이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손을 내밀며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무섭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지은아, 전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지은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전 실험 대상이었던 거죠. 당신의 집착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아니야, 지은아. 난 널 사랑해서. 그만하세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상대방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거짓말로 둘러싸는 게 사랑인가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영숙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은 영숙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영숙도 함께 울었죠.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도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으로요.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낙엽이 거리를 뒹굴고 찬바람이 불어왔죠. 도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불법 인체 실험, 사망 위장, 공문서 위조. 죄목은 여러 가지였어요. 제약회사 측도 함께 기소됐죠. 법정에는 영숙과 지은도 참석했습니다. 도윤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모든 잘못이 제게 있습니다. 아내를 살리고 싶다는 집착에 눈이 멀었습니다. 법을 어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은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으로 아내는 살아났으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제약회사는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죠. 도윤은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도윤을 지은이 불렀습니다. 도윤 씨, 도윤이 멈춰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지은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그때 사고로 저는 이미 한 번 죽었던 거예요. 뇌사 상태였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절 살려낸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제 동의도 없었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제 삶은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윤지은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은아,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죠. 행복하게 살아요, 도윤 씨. 저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멀어지는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고 싶었지만 뻗을 수 없었죠. 지은은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영숙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겠지. 영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아,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란다. 놓아줄 수 있어야 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은이를 놓아줘라. 그 애가 행복하길 바라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화창한 오후, 영숙은 묘지를 찾아갔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묘지엔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전부터 있던 비석이었어요. 윤지은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이젠 그 옆에 새로운 비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영숙은 새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지은, 다시 태어난 내 딸에게. 영숙은 꽃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지은아, 엄마야. 오늘도 보러 왔다.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처럼 슬프게 울지 않았어요. 내가 떠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참 슬펐단다. 또다시 널 잃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 영숙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기억을 잃었잖니. 엄마도 과거도 모두 잊어버렸어. 그 상태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너한테 고통일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묘지 위를 스쳤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를 놓아주기로 했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널 응원하기로 했지. 영숙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일주일 전에 받은 거였죠. 어머니께. 저는 지금 남쪽 작은 도시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이제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책 냄새가 좋더라고요. 손님들도 친절하고요.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게 참 편안합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어쩌면 영원히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가끔 꿈을 꿔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아주는 꿈이요. 그 손이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포근합니다. 어쩌면 어머니 손일지도 모르겠어요. 보고 싶지만 아직은 만나지 않을게요. 제가 더 단단해지면, 진짜 제 모습을 찾으면 그때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영숙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아니, 서연아. 이번엔 꼭 행복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여기서 항상 널 응원할게.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내려왔죠.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비석 앞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죠. 묘지를 내려오는 영숙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평화도 찾아왔어요. 딸을 놓아주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과 평화가 함께 묻어있는 미소였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났죠. 지은아, 행복해야 한다. 영숙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처럼요. 멀리 남쪽 작은 도시에서 서연은 서점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서연의 얼굴을 비췄어요. 서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죠. 엄마. 서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를 부른 건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단어가 왠지 익숙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예전처럼 제사상을 차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꽃병에 꽃 한 송이를 꽂아뒀죠. 잘 자라, 지은아. 아니, 서연아. 영숙은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식욕이 돌아왔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영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 없는 삶 하지만 딸이 행복한 삶.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영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집착도 아니었죠.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용기였어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딸도 사위도 모두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죠. 하지만 이제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서로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 같았죠. 꿈속에서 영숙은 딸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이었어요. 손을 흔들며 멀리 달려가고 있었죠. 영숙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우리 딸. 행복해야 한다. 햇살이 꿈속 딸을 비췄습니다. 딸은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영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상쾌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영숙은 하늘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과 평화가 공존하는 미소였어요. 이제 영숙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